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당의 창당할 때부터 중요한 개혁 이슈로 삼았던 언론개혁에 관한 얘기를 갖고 방송을 할까 합니다. 오늘 출연자로는 저희 당 대표이신 최강욱 의원을 모시고 최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언론 개정법을 갖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거의 한 3주나? 그동안 항상 온라인으로만 보니까. 새해 처음이고요, 확실히. 정말? 네.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잘 있었냐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한테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관용적인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 국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럼 뉴스도 안 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잘 지냅니다, 저는. 뭐 이게 저희 당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창당했을 때부터 우리들끼리 했던 얘기가 사실은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그들을 개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결사체가 얘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책임을 묻는 기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얼마든지 크게 갖고 있는 권력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하는 사람 쳐놓고 언론이나 뭐 사법을 개혁하겠다는 말을 잘 못해서 그 얘기는 거꾸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정당일 때는 그만큼 각오를 하고 별의별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각오하고 하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검찰 수사하는 또는 검찰 압수수색 올 거라는 거 다 염두에 두고서는 모든 일을 하나 하자고 했었는데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언론 개혁에 관한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그러니까 언론 탄압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나? 뭐 별로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사 세무조사 정기적으로 안 하던 거 해라. 그거 했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걸 가지고서 온갖 무슨 언론 탄압인 것처럼 갖다 붙였던 일이 있고, 그러고 나니까 또 그 정기 세무조사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정도였고, 그렇죠. 검찰 개혁 문제는 사법 개혁의 주제로서 이제 쭉 다뤄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검찰의 조직적인 준동이 있었고 반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또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서 가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검찰총장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셨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더 이상 민주당의 경선에 개입하지 마라. 예, 그렇게 이제 특정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신 최초의 정치인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다가 결국 검찰과 언론의 합작에 의해서 이제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셨고, 그것들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깊은 트라우마 같은 걸로 여전히 남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또 많았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만큼 사실은 관료적이고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법원장 이하의 그 사법파동 또는 사법 개입, 사법농단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됐지만, 사실 저처럼 우리나라 판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꼭 법조계에 있었으니까는 최 대표께서는 훨씬 더 잘 알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쳐놓고는 그래도 소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뭐 교육받고 법원과의 일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쳐놓고 우리나라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전관 판사 다 뽑았는 변호사로 넣는 거고 다 그러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널리 국민들한테 이제 알리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중재법 2월 5일날 발의를 했어요.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선은 좀 늦어져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 내용은 저희가 총선 때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현재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제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실효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한테 면죄부를 발급하는 정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이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에 백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당시에 우리 주진영 후보님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짧게 반문하신 게 제가 계속 기억이 나는데 언론이 지금 권한을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책임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에 따라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느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행태를 통해서 자정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법적 제도적 장치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한 고민들이 좀 깊이 담겼고 그다음에 정정보도를 해도 그냥 마지못해서 몇 년 동안 소송으로 다투고 지나간 다음에 지게 되면 마지못해서 귀퉁이에 잠깐 실었다가 내리는 이걸로는 안 된다. 본인들이 했던 분량과 강도만큼 그만큼을 해라. 이건 이제 총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제 법으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워낙 독재 정권에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다 자유로운 언론이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성스럽게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경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으로는 그런 그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하는 그러한 그 언론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우리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딜레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개혁적인 언론 학자, 개혁적인 언론 운동 단체에서 의외로 언론의 책임을 묻는 법에 대해서 공식 입장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결 절차에 들어가면 반대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좀 많이 그거를 느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재 치하에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노력, 또 언론 탄압에 의해서 희생된 언론인들이 많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어찌 보면은 이 언론법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이 이 어떻게 하면 이걸 확대할 것인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할 것인가를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하고 연계해가지고 논의하는 거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이 당연히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지금 그것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이제 또 전략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제한의 자유를 얘기해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확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론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질식할 뻔했던 사회에서의 답답증을 이런 걸 통로로 해서 이제 어떤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는 일종의 해방구처럼 보여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지금 와가지고는 도구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약간만 건드려도 훨씬 더 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약간의 제도 장치를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극대화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지금 또 제1야당으로 바로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안전하겠냐 이런 걱정들이 좀 과대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유럽은 보시면 지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나 형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분들이 되게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미국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더 잘 아시지만 그 배경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자신들의 기초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또 다양성이나 개방성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민자들 국가니까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미국이 총기 사용의 자유나 이런 것 소유의 자유를 허락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따라서 해야 될 거냐? 그거는 분명히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쪽에서 공부하고 그쪽의 이론을 수입한 사람들만 있고 유럽에 가서 공부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쪽에서의 목소리가 어느 분야에서나 약간 비주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경제학도 그쪽에서 공부한 걸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이 과정이 상당히 말하자면 토대가 약하더라.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도 있잖아요. 네. 그 법안이랑 우리 당에서 지금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의 언론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의 미흡한 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시작은 이제 민주당에서 일종의 특위를 만들어 갖고 6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제 그 전에 당 대표에 이제 언론인 출신 당 대표에 언급이 있었고 그 당 대표가 그렇게 언급하시게 된 계기에는 일단 지지율이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거에 대한 고민.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3월 달에 당 대표 이제 그만두기 전에 그렇죠. 뭐 해놓고 네, 나가겠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개혁에 소극적이다라는 인식 내지 비판을 받아왔죠 이낙연 대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언급을 했고 당이 이제 뒷받침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제일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제일 뭐랄까 아쉬운 점이 언론중재위원회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반 고민이 없더라. 네. 그다음에 정정보도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발의를 한 것이고. 그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당의 입장으로 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2분의 1 분량 정도로 하자 애초에 나갔던 거에 그게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뭐의 2분의 1? 우리의 얘기는 정정보도 한 횟수 분량만큼 하자는 건데 그거의 반 이렇게 이제 반팅을 한 거죠. 반팅. 그게 있었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최초의 민주당의 입장은 언론단체 또 언론이 굉장히 이거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늘 나오는 얘기가 재벌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논의할 때도 그렇고 언론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논의할 때도 그렇고 늘 따라다니는 논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재벌이나 대형 언론사들은 살아남고 자본이 영세한 소기업들이나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타격을 입는다. 그 논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의외로 유효하게 먹혀요. 그 논리를 앞세우면서 징벌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분야에서도 3배 정도로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논의 정도에 딱 머물러 있고요. 그 외에 그러면 언론의 책임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과연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가.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요만큼 하려고 했다. 이거를 그냥 선전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구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저 정도 해가지고 언론이 스스로 바꿔질 거라고 진짜 생각하나? 물어봤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나씩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데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언론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겁들이 많아. 이 얘기를 해요. 그냥 이제 본인은 겁이 없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기성 정치인들 또 기존 정치권의 문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론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패가 좌우된다는.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공포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보면은 의원들을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고 과거에 선배 무조건 이렇게 보면은 선배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응해 줘야 되는 게 정치인의 의무인 것처럼 돼 있었고 소위 또 저도 정치권에 입문해 가지고 처음 들은 단어인데
꾸미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꾸미를 관리해야 된대요. 일본 말이죠. 그래서 뭔 소리냐 도대체. 근데 그 전에 제가 꿈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건 저희가 그 총선 때 공약 발표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갔을 때 어떤 젊은 기자 한 분이 따라오더니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걸 물어보다가 그 꿈이도 저기 만나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태어나서 꿈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저도 나름 언론인들하고 많이 교분이 있다고 알고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꿈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는 표정으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사실 쳐다보더라고요. 나도 그 말을 네. 내가 알고 있었던 거를 동원을 해서 지금 추측하는 것이지 아. 그 표현 자체는 나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신선조 하듯이 예. 조라는 뜻이잖아. 일본말로 그렇죠. 신센구미 하듯이. 네,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법조계에도 사실은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입을 하고 그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었느냐. 네네. 근데 법조에 있을 때 제가 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의도에서는 꿈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 용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황당하게 쳐다보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특정한 이렇게 기자들을 조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이 말하자면 친분을 쌓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언론에다가 실어주는 기자들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한테 우호적인 집단을 만들어야 되고 척자를 만들어 놓는다. 네 그게 이제 확실한 꿈의 개념이고 또 한면으로는 그 본인의 비판의 강도를 이렇게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위 말빨 있는 기자들도 만들어진 꿈에다가는 잘 보여야 된다 아부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꾸미들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들 늘 하고 늘 밥 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일상이. 그럼 거기 앉을 때마다 그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선배 그거 진짜로 그거 할 거야?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지지율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거 해갖고 득이 얻는 득이 당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왔을 때 겁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들을 보면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세력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쓰는 기사들이라고 의심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김영삼 장학생 유명한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뭐 이번에도 이제 윤영찬 씨 그 발의안을 보고 윤영찬이 이제 옛날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신. 동아일보 네. 기자였다라는 것 때문에 나왔지만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뭐 23명인가 4명이나 된다며. 네. 예,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우리나라 언론이 정치랑 결탁돼 있는지를 그렇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라고 나는 대표적인 통계라고 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언론에 대해서 이러고 뭘 하는 걸 굉장히 꺼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 어떤 구태에 머물러 있는 게 좀 심각하게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혁과 진보를 외치는 사람도 실제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왜 종종 보여가지고 왜 실망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권이라는 데가 어찌 보면은 제일 앞장서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해야 되는 직역 중에 하나인데 실제 내부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은 여전히 관행에 의지하고 있고 그 과거부터 해왔던 거를 답습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정치를 하는 행위 자체에서도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고 칭하고 있는 이제 구시대의 언론 매체 이거를 지나치게 여전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언론이 일방적인 프로파간다를 해도 속지 않잖아요. 잘 쉽게. 그리고 대한 매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반박도 해주고 있고. 근데 정치인들의 연령대나 이게 배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 젊은 세대나 새로운 물결에 익숙하기보다는 과거 자신이 살아온 물에 이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걸 되게 이게 아직도 여전히 영향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이제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민주당에서 만드는 법이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는 게 정청래 의원이 내놓은 법안. 네. 근데 그 법안은 이제 단순하게 언론의 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에서 부과하는 판결에 의한 벌금이 있으면 그거의 3배를 높여서 하자. 네. 네. 달랑 그 조항 하나만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이제 그 기존 언론사는 빼고 인터넷 매체만 또 유튜브 뭐 이런 것을 할 때 내야서 이제 처벌하자 이런 식으로 내놨다가 저희 당 TV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제 욕을 비난을 하니까 이제 슬그머니 거기다가 이제 슬쩍 오해였다. 언론사도 이제 끼우면서 이제 했는데 뭐 오해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신용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퉁치고 가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가요? 매번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좀 개혁적인 의원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치를 잘 몰라서 지금 그런다. 언제나 소장파들은 과격하게만 얘기해 왔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만큼이라도 가자. 이만큼의 진전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우리가 또 논의해서 더 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가버리면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지형에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제 이런 설득을 많이 하나 봐요. 그게 현실적인 걱정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근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게 바뀔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 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개혁 법안에도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때도 뭐 그런 거 갖고 이슈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얼마만큼 관심과 지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막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의외로 국가보안법 트라우마가 깊대요. 그렇죠. 참여정부 때 그렇죠. 그 폐지한다고 그러다가 그런데 언론 개혁 문제는 국민들이 80%가 지지할 정도면 맞아요. 엄청난 네. 지지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은 좀 다른 이슈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언론과 정치인이 바라보는 언론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그런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언론을 어마어마한 하여튼 권력의 실체로 자기는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컬티베이트 이제 길러야 할 네네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주고받아 가면서 주고받을 거래 상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그 단계적 발전론 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만큼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전략이 로드맵이 있으면 이제 그걸 수용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그렇죠.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이 그러면 그만큼만 미흡하게 약간만 가면은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그러면 수긍하고 예를 들면 비판하던 사람은 비판을 거두고 뭐 이렇게 하느냐. 어차피 욕은 먹어요 보면. 예. 그러면 소나기 맞을 거 한 번에 맞고 가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뭔가 세상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힘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잘 받아들이지 않나 봐요. 자, 근데 이게 우리 조금 얘기를 살짝 앵글을 바꿔서 이게 작년에 총선 때부터 우리 당의 이제 주요 공약이었는데 막상 발의가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이유로 또는 과정에서 어떤 고려를 하고 어떤 난관이 있었나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것이 기존의 어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마련된 안이 있을까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하자. 그걸 찾아보니까 없어요. 의외로. 근데 언론개혁 운동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진 건 없었고.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이 제목으로는 굉장히 이제 회자되고 많이 그랬는데 그 내용은 뭐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아무런 답안이 발현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어떤 틀 안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몇 배로 할까? 근데 이제 다른 데에서 3배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뜬금없이 10배, 100배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걱정만 다들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지지를 할까라는 것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거야 뭐 이제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그 문제는 돌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어떤 틀을 짜 나가서 해야 되는가 할 때 이제 그 방안을 여쭤볼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공약 때부터 언론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보면요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위원회라고 개편해가지고 하면은 관이 되는 건데 관조직이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법안에다가 문체부에서 하여튼 형식적으로 이 부분을 관장하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노동부하고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노동위원회가. 이제 지금 있는 모델 중에서는 그나마 노동위원회 모델이 그래도 좀 실효적 있게 권리구제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 가지고 이제 언론을 말하자면 비판적인 언론 작사를 낼 거다. 그걸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걱정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시민사회의 참여 부분을 늘리자. 또 일반 국민들의 관여를 늘리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굉장히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주제다라는 게 상당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언론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노동법이 훨씬 복잡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문을 이제 어쨌거나 성안을 하는 것도 용어 하나하나가 다듬어야 될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용어에서 약간의 빈틈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물어뜯고 또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 압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입법조사처 국회 예,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안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식의 표현의 자유. 그거에 의하면 언론에 대해서는 이 일체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자유시장에서 그 시장 원리를 통해서 도태되게 하는 게 맞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을 대하는 원리라고 배웠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쨌거나 행정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강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애초에 이념에 원리에 맞지 않다. 라는 식의 얘기를. 근데 이제 꼭 뭐 제가 이걸 갖다 최 대표를 상대로 반론을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보면 항상 좀 뭔가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자 미국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식을 보자. 미국식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이미 민사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확립돼 있어. 그래.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그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서 있는 제도지 대륙법계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또 아니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 돼 그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죠. 해결할 것이냐의 거냐의 포인트지. 그걸 족부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에 들어오게 된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옛날에 그 사법이라는 것은 대규모 기업이 없을 때 만들어진 법 제도이다 보니까 법적인 분쟁이다 하더라도 사인 대 사인 간의 분쟁이 다뤘다고 하면 그 후에 이제 20세기 이후에 들어가지고서는 더 거대 기업이 나오고 거대 기업이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과거의 민법의 그 손해배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회사가 조그만 거 하나를 갖다 잘못해서 나한테는 오는 피해가 적지만 이게 1년에 100만 개, 200만 개를 만드는 경우로 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과거의 민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제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거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을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질서를 침해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제도로 계속 예를 들면 독점 규제 같은 것도 발전한 거고 그렇죠. 노동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동법도 그 전까지는 그냥 사인 대 사인의 계약 관계로 자본가와 노동자를 규율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사회법 체계로 따로 발전한 거고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서 권력 관계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균형이.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게 이제 결국은 따져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떤 힘을 가진 주체로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 힘을 남용하려고 할 때
그러면 경제 원리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 주체라고 네. 하는 게. 그러면 시장 질서나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건전한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언론이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보도를 불법적인 행동을 남발하는 데 있어서 수반하는 비용이 뭐였냔 말이에요. 그게 없다가 보니까 막 자행을 하는 거고 자정도 안 하는 건데 그게 근본적인 고민이고 그게 원리인 것이지 영국, 미국은 그게 있지만 대륙법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뭐를 네. 좀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관의 관례나 아니면은 뭐 절차 뭐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러면 다 듣다가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럴 때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그 문제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네, 네. 그걸 말해봐. 그렇죠. 그거를 해결할 생각이 뭔지를 말하지 못하면서 말하는 반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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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징벌배상 그 액수를 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똑같은 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손해배상 제도의 틀 안에서 세배까지만 해온 게 특별법에 일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손해배상하고 이 손해배상이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지점에서는 제 나름대로 고민이 참 깊었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큼의 손해를 입었냐를 기준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뭐 발목이 상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장애를 얼만큼 입었냐 이걸 장애율이라는 수치로 해갖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소득이 얼마냐 예, 어떤 직업에서 얼마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향후 벌어야 될 소득에서 얼만큼의 말하자면 감액이 생겼냐 요걸 가지고 이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조물 책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걸 갖고 이 사람들이 뭐가 폭발했을 때 얼마큼의 손해를 입었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3배, 5배, 10배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딱 수식으로 어떤 그래. 공식에서 나올 때 예. 근데 이 언론 분야의 손해배상은 문제가 위자료로 이거를 산정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위자료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얼핏 위로하고. 쓰잖아. 이 정도면 당신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될 것이다. 이게 위자료인 거예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정신적인 손해. 예. 정신적인 손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요?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죠. 그게. 내가 볼 때 당신 이 정도 받으면 뭐그 정도 고통은 이 정도 받으면 될 거야. 이런 건데 이게 끔찍한 것이 우리 법관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사회 일반 수준의 상식에 지금 못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위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애를 등교시키다가 그 전날 음주를 하고 출근을 그러니까 새벽까지 술 먹고 출근하는 차량이 인도로 뛰어들어 가지고 아이를 덮친 거예요. 엄마가 눈앞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걸 본 거예요. 그 부모한테 위자료를 계산을 하면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서 볼 때 그게 10억을 준들 100억을 준들 그게 마음에 그 위안이 되겠어요. 근데 그 위자료 얼마 주는 줄 아세요? 1,000만 원. 법원이 생각하는 위자료 1,000만 원. 이거는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그게 판례로 정해져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뭐예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 맘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그래서 자기들 자기들끼리도 판사가 2천만 원을 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어. 1억을 해도 되고 10억을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어.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도 늘 그 정도 규모에서 소규모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정도 당할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사람들 뭐 그냥 월급 뭐 한 300만 원 받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뭐 한 번에 1,000만 원 생기면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따위 생각 그것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사실은 이제 법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남들보다 이렇게 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강한 집단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그 학교에서 정한 룰, 교과서에 정한 원칙, 그거 안에서 제일 적응해가지고 시험 제도를 통해서 살아남은 집단이 그거 가서 지금 법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를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판결을 써가지고
이걸 화두로 해가지고 이거를 바꿔낼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2016년인가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손해배상 전담부 재판장들을 모아놓고 대법원이 보기에도 이게 지금 너무 국민들의 인식과 떨어져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이거 좀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그 양형위원회처럼 이렇게 네. 정한 게 있어요. 이거를 네. 1,000만 원 넘어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1억 이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놨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해보자. 근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재판의 독립에 대한 침해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고예요, 권고. 오케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 권고를 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요, 지금도.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얼마나 둔감하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지 맘대로의 판단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법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해요. 뭐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법에다가 하도 뭐 재판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판사맘대로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입법부가 뭘 정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얼마 안에 이걸 끝내라. 네. 얼마 안에 이거는 확실히 저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건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조항들을 넣잖아요. 그게 국민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적용될 때는 그거는 법원은 아니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항이에요. 그게 지나가 버리면 예를 들면 항소 기한 이런 거 네, 정해져 그런 있잖아요. 거. 그게 지나가 버리면 그걸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네. 법원이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법원이 지켜야 되는 조항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임의 규정이야. 자기들이 해석 권한과 판단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돼. 이렇게 다 판례를 만들어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사례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야 또 정관 변호사가 먹고 사니까. 이런 위자료 문제에서도 기존에 자기들이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늘 고민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은 하한선을 정해줘야지만 하한선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한선을 정해줘야지만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징벌배상의 취지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한선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여기를 3배, 5배, 10배 아무리 올려봤자 지금 여태 말씀드린 그 경험에서 볼 때 또 여기서 놀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겨우 짜낸 게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의해서 그 민주주의를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점이 있으니 그러면 거기서 기대했던 이 사람들의 수익이 있다면 이익이 있다면 이건 전부 박탈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또 기업 회계에 따른 순이익으로만 하면은 그거는 뭐 따기 빼고 기름 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익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적자 기업이면 어떡하냐. 네네 그렇죠. 적자 기업은 이제 아예 책임을 안 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법안을 예를 들어서 제안을 받은 그 검토나 네. 뭐 공동 제안을 받은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게 되겠냐 그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반발이 극심하겠냐. 지금 3배만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인데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도그마를 깬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든 이건 뚫고 나가서 이 말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게 또 이제 나중에 발의되면서 동참할 의원들이 1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열린민주당 3명뿐이고 나머지 7분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해보면 나는 저기 민주당에서 나왔던 기존의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미 그런 분들이 많고 이미 6개 뭐 10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시고서는 이거 좀 발의를 갖다 한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으면 다른 법안의 발의에는 서명을 못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막혀 있는 건 아닌데 같은 취지의 법안인데 자기가 이게 맞다고 했는데 여기다 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양해할 만한 변명이지만 빠져나가기 쉬운 변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민망하지만 이제 답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발의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가요? 저희가 지금 저 포함해서? 포함해서 12명이었나? 13명이었나 그런 그 중에서 우리당 셋, 네 정의당에서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뭐 다른 우리 옛날에 민주당 의원들 다 그 위성정당에 끼었던 사람들도 없고
네네네. 뭐 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 철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발의가 됐고 정의당에서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제가 정의당은 마지막에 뭐 이게 제안을 해서 함께 해볼까 했는데 아예 그냥 이게 채워지는 것 자체만 신경을 쓰다가 10명 넘는 순간 바로 가자 그냥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근데 정의당에서 이런 언론 개혁에 대해서 무슨 법안을 발의를 얘기한 적이 적이 별로 없죠. 없죠. 예, 예. 그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이 정의당의 관심사가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생각을 안 한 면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 기억에도 정의당에서 언론 개혁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사실 이 사람들은 검찰 개혁 갖고도 얘기를 한 적이 검찰 없죠. 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지. 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의당에다가 항의한 적도 있고 그런데 뭘 알고도 대체 지금 하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자기들이 거기도 이제 내부에 몇 가지 정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쪽 정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공당이 뭔가 메시지를 낼 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 당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고 당의 어찌 보면 정책적 입장인데 그 뭐냐 그게. 그러니까 다들 언제 기회 봐서 물어보겠다. 최 대표한테 물어보겠다. 한번 설명해 달라. 얘기할 시간을 갖자. 그러고서 얘기할 시간을 안 가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이제 잠깐 최 대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핵심 조항은 이제 결국은 언론사가 법안의 표현을 따르면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비방을 목적으로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말을 법원이 또 임의로 해석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래서 비방할 목적은 이런 경우를 말한다라고 또 조항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경우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가 인격권과 명예 이거를 굉장히 중대하게 손상했을 경우.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처음부터 어떤 이 기사를 통해서 그 감당해야 되는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많을 거라고 노리고 보도한 경우.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선별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간 경우. 예. 그런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법 조문을 글자로 표현할 때는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사실은 판례의 적극적인 해석에 기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를 담보하는 거는 이제 결국 주권자들의 관심과 의지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또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법원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들이 좀 쌓여야지 그건 좀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게 지금 법원의 이게 입장이었거든요. 이 비방을 목적으로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언론사가 우리가 이런 보도를 하는 이유는 공익을 목적으로라는 그렇죠. 뜻이기 네네. 때문에 공익이 아닌 목적으로라는 네. 거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비방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과 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징벌적 배상액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배상액을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는 동안에 매출액이 연동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온라인으로 게재되어 있는 동안이라는 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신문의 경우에는 그냥 발행되면 하루잖아요. 종이신문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어떤 매체든지 다 온라인에다가 자기 기사를 다 올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기사를 접하고 소비하는 행태도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매출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신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지면에 싣는 광고, 이게 이제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기업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수입은 상당히 작고 구독료는 더 작지만 오히려 그런 기사들을 자꾸 올리고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을 함으로 해서 거기하고 제휴해가지고 무슨 행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서 얻는 수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거를 알리고 하기 위해서 기사라는 게 그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샬 맥루한이 그랬던가, 그 언론학자 그 사람이 기사라고 하는 거는 광고를 팔기 위해서 끼워 넣는 상품일 뿐이지, 이제 그거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저는 온라인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온라인에 올려야 되는 그 속보 경쟁, 그다음에 자극적 제목을 달아야지 클릭 수가 늘어난다. 클릭 수 경쟁. 이것 때문에 폐해가 지금 확대되는 면이 있어서 실질을 보면 그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는 기간, 강도 이걸로 보는 게 더 현실적이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언론사가 받아 버는 돈이 꼭 그 기사만으로 버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언론사는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개의 기사를 내는데 네. 그 중에 그 하나 갖고 나머지를 갖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네네. 지나친 게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 하나가 다른 기사들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는 경우는 그 기사 때문에 입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사를 올리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회사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기사를 다른 기사를 쓴 사람들은 그거와 무관하다. 그거는 개인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무관할 수 없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책임의 면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조중동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악질적이고 쓰레기 같은 기사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사가 어떤 악의적인 기사나 본인들의 입장을 담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배제한 의견만을 주장하는 기사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우호적인 어떤 자본과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불리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올라가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기사랑 함께 있는 거를 함께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온라인 상에서는 그 기사가 올라가 있는 기간을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른 기사와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그 기사의 기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발의한 안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을에 대한 그 판단을 기본적으로 모든 법제는 그 판사가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손해배상이라는 게 결국은 판사의 판단이고 네. 판사의 상식과 양식을 의지하는 제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네. 이것은 그런 면에서 코트가 그러니까는 법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나 아니면은 판단의 폭을 너무 제한하는 건 아니냐. 네. 그런 또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지금 어떤 법안이 마련돼서 어떤 기관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재량의 범위를 확대해주고 거기서 공익과 시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재량의 폭을 줄여서 상식과 공익에 맞게 맞춰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양형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형량 정하는 것도 그렇죠. 완전 판사마비입니다. 그것도 이제 하한선이 있을 때도 그 반은 그러니까 그 흐려질 수 있고. 재량을 제한을 하는데 재량을 제한하는 방식은 대개는 미니멈 그러니까 하한을 갖다 네. 조정하는 걸로 하지 상한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네, 뭐에 네. 비례하게는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하한을 정한 거잖아요. 이걸 초과해서 해야 된다. 네.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그 하한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하한이 뭐예요? 지금 이제 그 매출액 기사가 올라가 있는 평균 매출액의 합. 네. 그 하한이 굉장히 센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한이 약한 거 아닌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징벌배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매출액의 한 3배, 10배를 해야지 망하게 하지 매출액만 그 기간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그렇지.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이거 수익이 아니고 매출액이라는 네, 건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사가 걸려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소송이 제기됐을 때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바로 내리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데 통상 언론사들의 행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말이 맞다. 그렇죠.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어. 이게 악의적이고 굉장히 나한테 이제 그 피해가 있다고 느껴요. 그러면 그 기사를 상대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인터넷에다가 이런 거를 기사라고 올렸다. 아니면 이제 신문사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줘. 이거 바꿔라.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죠. 그다음에 그것에서도 안 되면 이제 소송을 가죠.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달 정도 걸려요. 네.
그러면 석 달이라는 거는 1년에 4분의 1이잖아요. 예.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아무리 빨리 끝나도 그러니까 언론사가 시간을 끌지 않고 그냥 저항을 안 해도 6개월은 걸린단 말이죠. 그럼 9개월이 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돼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 3년 4년까지 그렇죠.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기사를 계속 안 내리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다음에 내렸다. 이거는 3, 4년 동안의 매출이 그냥 다 그렇죠. 배상액으로 하한선으로 해서 날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해 보신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래서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아니 그리고 그 기사가 또 여러 개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만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더 가중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소위 부자 언론사와 영세 언론사가 동등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속도 위반을 했을 때 재벌이 그 딱지 떼 가지고 10만 원 내는 것과 하루하루 정말 행상하시는 분이 10만 원 내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자기 책임에 맞게 하려면은 이게 비례가 맞아야 된다. 예,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시장 안에서 힘을 갖고 있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언론사는 그만큼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그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부담을 해야 되고 그거에 확실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사를 남발했을 때 망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매출액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기간을 줄여라. 그러면은 피해를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굽니까 현송월이 총살당했다. 그 기사 여전히 조선일보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살아있는데. 네, 나중에 통일돼 가지고 현송월 씨가 이제 조선일보 상대로 소송을 하면 굳이 안 내리는 이유는 뭘까? 어제 보면 오기죠, 뭐. 그러니까 그 언론사의 행태가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정보도 말고 반론보도. 그거는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 팩트를 바탕으로 이런 관점에서 기사를 썼지만 당사자는 이게 아니라고 한다. 이건 얼마든지 받아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근데 그거조차도 엄청난 걸로 생각을 하고 절대 안 받아주죠. 언론이.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데서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만 해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관행에서는. 예. 그거는 사실은 반론보도는 반론보도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강욱이가 빨가벗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썼는데 최강욱의 주장에 의하면 팬티를 입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그건 정정도 아니고 그냥 그래 네가 그 얘기 했으니까 내가 실어줄게 이런 건데 그거조차도 자신들의 무슨 자존심 내지는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자존심을 높이 가지고 있고 신뢰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그만큼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했냐. 이제 그게 없다는 게 완전 자기 모순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미국에서 드레지 리포트라고 말하자면 이게 남의 거를 갖다 지저분한 얘기 긁어가지고 쓰는 온라인 매체가 헐크 호간 그 레슬러를 상대로 뭘 했다가 그거를 사생활 기사 잘못 썼다가 그렇죠. 네. 그랬다가 그걸 갖다 이제 그 드레지 리포트에 의해서 그 좀 당했던 피터 티엘인가 그 벤처 하는 사람이 돈을 대 가지고서는 소송을 하게 해가지고 거의 억 달러 수준의 배상금을 내니까 이제 그 회사가 아예 그냥 뱅크럽트하고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자, 그 얘기를 보면 하나는 분명히 잘못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선 썼을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팩트를 체크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말하자면 부풀려서 하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겹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배심을 하니까 배심원들이 얼마를 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다 이제 판단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네. 또 최근에 2018년인가 19년에 미국에서 그 영화가 나왔던데 그 듀퐁에서 그 프라이팬에 그 붙지 않게 만드는 케미칼 네, 테플론. 테플론 코팅에. 네. 테플론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그걸 갖다 얘네들이 알면서도 그 보고를 안 해가지고 그 환경청에서 규제를 하는 뭐 그 물질로도 등록이 안 되게 만드는 네. 채로 하다가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집단 소송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버티니까 나중에 가는 이제 결국은 개별 소송으로 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돈을 갖다 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개별 소송으로 갔을 때 인당 한 그러니까 1,000만 달러, 1,200만 달러씩 이렇게 지금 네. 나오더란 말이죠. 네. 이게 배심원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원이 어떤 그 기업이 잘못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각 개인에게 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하는 버릇들이 이제 강하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그것이 언론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언론 자유가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어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강하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보도는 많지 않다. 네. 많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나쁜 보도를 안 하도록 평시에 하니까 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하는 순간 네. 감당해야 될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 자유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도 더 강하게 보호를 해주는 미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또 엄청나게 센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선진국 법제가 되게 그렇게 되게 하죠. 그렇죠. 자유의 폭은 넓히되 그걸 벗어났을 때는 세게 한다라는 건데 한국은 지금 자유의 폭은 뭐 서양 못지않게 널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벗어났을 거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서양의 경우는 그것을 대법원이 아니라 배심 또는 상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 판사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기본적으로 이게 고민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판사를 못 믿겠는. 네, 네, 그렇죠. 또는 판사의 판결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판결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네, 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를 못 믿는다는 걸 저는 절감한 게 과거에 이제 좀 많이들 잊어버리신 저기가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라는 데에서 그렇죠. 독재 정권 시절에 그 왜 권력에 영합했던 판결들 네. 이상한 판결들 많았잖아요. 그걸 자료집으로 발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판결이니까 이름이 나오잖아요, 판사들의. 그 이름이 자료집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름 빼달라고, 이름 지워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뭐 야당이 합세하고 무슨 언론이 막 부추기고 본인들이 또 뭐라고 성명 내고 뭐 그때도 무슨 뭐 법관의 명예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뭔가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을 때 비판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한 거냐라고 하면은 그다음 나오는 반응은 항상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판결로만 말했으니까 판결에 이름을 적게 하고 그걸 공개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져라. 이건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또 이름을 빼달라고 악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말씀처럼 법원 또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경험을 이제 시민들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 나보다 시험 잘 보는 친구들, 나보다 학벌 좋은 친구들, 뭐 소위 말하는 그 출세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냥 참 묵묵히 견뎌오다가 그게 아니라는 현장을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자신도 우리 당에서 발의한 그 법안에서 손해액에 대한 판정을 갖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이렇게 완전히 뭐 파이널이다, 뭐 가장 좋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딨냐를 잘 생각해 보면
판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안 하는 관행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어제 그제 법사위에서 그 대법원 업무보고 시간이 있는데 거기 양형 위원장도 출석을 해요. 대법원 산하의 독립위원회이기 때문에 양형 위원장이 김영란 씨예요. 그 김영란법의 김영란. 네, 그분이 계셨길래 제가 법원 행정처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양형 위원장께 묻겠다. 징벌배상 얘기가 왜 나오는 것 같냐 지금. 그 양형위원회는 왜 생겼냐. 기본적으로 법관이 갖고 있는 인식, 그 형평성과 공정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양형위원장을 해보셨으니까 지금 법원이 법관 스스로에 대해서 징계하는 부분 모습과 또 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 이것들이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뭔가를 기준을 정해서 통제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씀을 확실하게 못하고 얼버무리시더라고. 거기도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탄핵 얘기를 가지고 그 법관징계법 개정과 관련한 대체 토론을 하다가 행정처장한테 의견을 얘기하라고 다른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저기 그렇게 그 법안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탄 의원이 낸 건데 대법원장이 이게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보이면 국회에다가 의견서를 내는 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법관징계법에 보면 법관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징계를 정직 1년을 최상한선으로 해놨거든요. 파면을 못하게 돼 있고 그걸 탄핵으로만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러면 정직 1년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보이는 막중한 비위가 있을 때는 네 스스로 통보를 해라. 탄핵 소추 기관이 국회에다가. 너무 상식적인 법안이잖아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원이 법관의 징계를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나를 표로 그려가지고 보여줬어요. 딱 화면을 띄워서 똑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그 직원, 법원 직원,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법원 직원들은 감봉 막 이렇게 받는데 판사는 뭐 경고. 그 다음에 뭐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막 그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뭐 견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파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같은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김영란 대법관도 그거를 보시고서는 자기도 기가 막힌가 봐. 저거는 적어도 정말 잘못된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그리고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출세해서 한 자리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표 내고 나가면은 뭐 엄청난 게 책임을 지는 걸로 생각하는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무슨 뭐 성폭행을 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지네들끼리 그냥 쉬쉬해가지고 내보내는. 그걸로 정리 끝났다고 하는. 왜냐면 최고 목적이 출세였는데 출세를 포기를 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맞아요. 자기들끼리는 그게 너무 합의가 되는 거예요. 야, 얘가 그래도 명색이 부장판사였는데 뇌물 먹었다고 해서 사표 냈으면 그걸로 그 말하자면 인생의 커리어가 끝난 건데 그 이상 가혹한 형벌이 어딨어 뭐 이런 건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밖에 나가서 정관 보면서 기본 그 단가가 달라지는데 그걸 포기했는데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언론 개혁이나 아니면은 언론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사법 개혁의 이슈예요. 맞습니다.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면 사실 이게 언론 개혁의 이슈가 아니야.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의만 하면은 의미가 없고 결국은 뭔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지금 뭐 문재인 정부 4년을 보면서 드는 거는 내식으로 표현하면 야당은 황당하고 여당은 비겁하고 대통령은 우유부단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검찰개혁 법안을 자꾸 제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제출될 때부터 약간 깎여가지고 제출된 게 있고 그것이 또 3+1 해갖고 뭐 패스트트랙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깎였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이 정도라도 어디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 또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저 정치검찰 내지는 기득권 연합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남겨주려고 했던 검찰 수사권까지 이제 다 없애겠다. 일부에 남겨주려고 했던 거 다 없애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야 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납득이 가는 행동이 있어야지만 이 법안이 중간에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토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멸해버릴 수 있는데 검찰이 보이는 행태가 그거였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슈가 뜨겁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 룸사롱 접대받은 친구들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빼주듯이 여전히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법안들이 막 제기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은 그간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점이 있었는데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법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이 갔던 트랙과 비슷한 상황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안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징벌배상은 저 정도는 해야 돼. 이게 맞다라는 게 상당히 지금 저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성원을 해주시고 있고 이것들이 또 정치권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의원실하고 당이 우리가 이제 합동으로 언론학 전공하는 교수님들하고 좀 이렇게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거를 좀 더 견고하게 이론을 다듬어서 확산시키는 과정 그거를 지금 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많이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이런 법안들이 제기된다고 해서 언론이 바뀌고 있는 건지 그걸 느끼실 수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주 전에 우리 최고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 적용을 하는 문제. 형법에. 네, 이거는 잘못됐는데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이라고 그렇죠. 하면 네. 이 언론법 개정과 같이 이것도 폐지하라고 같이 나가야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논리가 수미일관한 거 아니냐. 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형벌로 보장하는 게 아니고 예, 민사 책임으로 확실하게 응징하는 것 이것이 뭐 대원칙상 맞고 예, 당연히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폐지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어서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누가 발의했어요? 그 제가 이름은 확인 못하고 하여튼 민주당이 제출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왜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진전이 특별한 얘기는 없는 별로 거예요? 그 얘기가 뭐 이슈가 안 되면 항상 이게 근데 법안이 신기한 게 밀리니까.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띄워줘야 되는 법안이 없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처벌 안 빼는 거요. 자기들이 처벌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따로 있거든요. 또 아니 표현의 그걸 자유에서 적이 이만한 없어.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저희 당에서는 언론 개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사법 개혁의 한 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사법부가 전문양이니까 언론사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 해서 언론이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지금의 판사들이 내리는 액수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논란에 이제 처음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판사들이 저렇게 싸구려 위자료를 갖다 판결하는 입장에서는 3배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인데 너무 그렇다고 그러면 10배가 되는 거냐 뭐 이게 또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번 국회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를 단순히 반대만 하지 말고 토론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언론학자인데 그럼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또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사상의 자유에다가 뭐 아이디어의 시장에서 경쟁을
그따위 소리 할 거면 이제 아직 오지도 말아라. 구체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갖고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